디지털 세계에 남긴 고객의 마음을 읽어보자. 고객의 니즈를 발굴하고 사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 많은 기업이 소셜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통적으로 마켓 리서치, 즉 설문조사를 해왔었지만 이는 리서치 비용도 높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질문의 대부분이 지금 제품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기능이 추가되면 사겠는지, 가격이 얼마면 사겠는지 등 제품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인데 샘플의 신뢰도부터 질문지의 편향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소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한 후 가격이나 기능 면에서 어떤지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리얼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소셜 데이터 분석 접근법이 아직은 어설프게 보인다.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소셜 데이터를 본다면서 왜 아직도 제품 리뷰만 열심히 크롤링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언급된 멘션을 찾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다. 제품명이 언급된 데이터를 찾기 위해 제품 리뷰에서 다양한 소스의 크롤링 툴과 솔루션을 구매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다. 과연 제품의 리뷰 데이터만 보면 우리가 고객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까? 과연 소셜 데이터에서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는 얼마나 잘 찾아질까? 실제로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 구매 리뷰를 살펴보면 배송 기사가 친절했다, 불친절했다, 소음이 크다, 작다 내용이 주를 이루는 식이다. 보통 시중의 소셜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은 해당 제품의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보여준다. 긍정적인 감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보이는 주요한 키워드는 무엇인지 보여주는 형태이다. 블로그, 뉴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렌드 분석을 제공해주는 썸트렌드에서는 소셜 분석 중 긍부정 분석을 제공한다. 유료 서비스이지만 일부 기능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자료 4-17을 보면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 중립 단어를 보여준다. 현재 공기청정기는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 안심, 안전과 관련해서 좋다는 언급이 발생하고 있고, 먼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언급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의 공기청정기 제품명인 퓨리케어로 확인해보니 신개념 신제품 혁신적이라는 언급이 긍정어로 눈에 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슈드레서는 감각적, 혁신적이라는 긍정적 언급이 두드러진다. 언급량이 많은 큰 단어 주변에서 디자인, 가격, 형태 등의 속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소셜 데이터는 자사의 제품에 대해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반응을 떠나 이번에 출시한 슈드레서의 고객 가치 요소, 즉 CVF, Customer Value Factor가 디자인이었는지, 가격이었는지, 배터리의 성능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품을 기획하고 개선해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인사이트다. 하지만 고객의 라이프에서 신발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잠재 니즈나 새로운 열망, 또는 고객이 슈드레서를 사용할 때의 맥락에 대한 인사이트는 주지 못한다. 즉, 아직 현장에서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고객의 소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품 관점에서 시작된 데이터로 고객이 제품의 어떤 속성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제한적인 인사이트만 얻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출시한 제품의 기능 개선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주지 못했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설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혁신은 언제나 더 높은 도전과 함께 출발하게 되어 있다.
모든 기업들이 자사와 경쟁사의 제품 리뷰를 통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서 만들어낸다면 그 차별화는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고객은 점점 더 다양한 맥락을 갖고 문제를 겪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역량이 될 수는 없다. 결국 고객의 데이터를 보는 것도 봐야 할 데이터의 종류도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해야 함을 뜻한다. 고객 경험을 설계하려면 일단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들이 집안에서 공기와 관련하여 어떤 잠재 니즈가 있는지, 밖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등 고객의 열망과 불만 사항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하는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 행동이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한지, 그런 행동을 할 때 고객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혹은 긍정적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디자인 띵킹 방법론에서 고객 여정 맵이라는 것을 그려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해당 행동을 할 때 기분이 어떤지를 연구자가 관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봤다. 하지만 관찰자가 주관적으로 행동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고객의 기분을 나타내기보다 이를 소셜 데이터에서 찾아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을까? DCX Data Driven Customer Experience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 프레임워크는 바로 이 궁금증에서 본격적인 프로세스 개발이 시작되었다. 어떤 사이트에 고객의 잠재 니즈가 숨어 있을까? 소셜 리스닝을 통해서 고객의 잠재 니즈를 찾으려면 이해하고자 하는 타깃 고객 선정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경험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설계하려는 고객 가치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고객군을 탐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 신규 세탁 O2O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아이를 위해 안심 세계로 세탁을 하고자 하는 부류인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성비를 가장 중시하는 부류인지, 가격이 얼마든 괜찮으니 고급 명품 세탁을 하고자 하는 부류인지 등 다양한 고객군을 브레인스토밍으로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서비스 출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무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해당 문제를 깊이 이해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타깃에 대한 인사이트를 빅데이터 툴을 활용해서 얻는 방법도 있다. 구글은 특정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검색 관심도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검색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점점 대중의 관심도가 하락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사한 사이트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데이터 랩, SNS 검색량 동향을 제공하는 썸트렌드가 있다. 요컨대 이 중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기보다는 다각도로 고객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남긴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은 시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세탁에 대한 관심이 계절에 따라 또는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언제 증가하는지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스마트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디지털 세계에 빠져 사는 Z세대의 달라지고 있는 집의 의미를 이러한 트렌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과 트렌드 패턴 분석을 통해 다양한 후보 고객군이 후보로 탐색됐으면 실제로 크롤링을 진행할 타깃 사이트와 키워드를 선정할 차례이다. 고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명품 세탁 관련 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명품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 공간을 찾아가야 한다. 명품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 채널을 찾아가야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해당 채널의 다운스트림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모 기업과 수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신규 서비스 도출을 위한 여러 타깃을 고민하던 중 미니멀리스트가 후보로 나왔다.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를 탐색한 결과 게시판과 글의 개수와 여타 카페들과 달리 데이터가 많지 않아 해당 특성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적도 있었다. 카페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디지털 공간이 있는데 바로 라이프스타일 모바일 앱 플랫폼이다. 이런 플랫폼은 고객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1장에서 다루었던 고객에 의한 가치가 드러나는 모바일 앱 플랫폼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의 집이다. 이 플랫폼은 인테리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인의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공유하며 다른 사람의 인테리어를 보면서 즐거움과 정보를 얻는 공간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진에서 갖고 싶은 소품이 있으면 쇼핑으로 편리하게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이런 앱에 모인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 엄청난 관심이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본인의 불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련한 주제의 맥락을 찾아내거나 페인 포인트를 캐치해내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타깃 채널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채널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크롤링을 진행할 것이냐이다. 카페의 카테고리 전체를 크롤링할 것인지 키워드 검색을 기반하여 크롤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판단을 위해선 타깃 채널을 최대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네이버 카페의 경우 별도의 운영진이 카페를 관리하여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된 채널이므로 카페마다 특성이 다르다. 카테고리에 게시글을 올리는 형태는 모든 네이버 카페 공통이지만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형태의 글이 올라오는지 파악해야 한다. 패션 카페를 예를 들면 사진을 주로 업로드하는 데일룩 게시판인지 아이템을 살지 말지 결정을 부탁하는 투표 기능만 사용하는 게시판인지 패션과 관계없는 글도 자유롭게 업로드가 가능한 게시판인지 살펴본다. 데이터 수집 전에 크롤링하길 원하는 채널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어떤 방식으로 크롤링을 진행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수집될 데이터의 모습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패션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수집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패션 카페의 Q&A 게시판에 업로드되는 전체 게시글을 크롤링할 수도 있고 게시판 구분 없이 옷 관리 검색어를 지정하여 옷 관리에 관한 모든 글을 수집할 수도 있다. 옷을 관리하는 상황 맥락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대하는지 주제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내용을 기대하는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이 밖에도 어느 기간에 작성된 게시글을 가져올지, 게시글 본문만 가져올지, 댓글도 가져올지 판단하는 것 역시 접근하고자 하는 채널과 키워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이해하고자 하는 타깃의 특성에 따라 모여있는 채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모여있는 채널이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다. Z세대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인 NCT와 에스파의 경우 네이버 카페 기준 가입 회원수가 600명도 되지 않았다. Z세대는 윗세대처럼 블로그나 카페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Z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만 뒤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Z세대가 남기는 디지털 흔적을 따라가 보니 그들은 주로 위버스나 리슨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덕질 문화를 소비했다. 그런데 해당 플랫폼에는 검색 기능이 없고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글만 보기엔 어려웠다. 심지어 외국인 팬들이 올린 번역 어투의 게시글도 많았다. 타깃이 모여있는 채널도 없고 여차저차 Z세대가 모여있는 채널을 찾았더라도 데이터 확보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분명히 Z세대가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들의 디지털 흔적을 찾기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디지털상에서 Z세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수집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파고 들어갔다. 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를 찾아 해당 단어가 들어간 문서를 골라내는 접근이었다. 키워드 관점에서 접근하여 첫 번째로는 단독으로 Z세대를 표현하는 키워드, 2. 마스터 키워드, 3. 관심 카테고리 중 Z세대의 키워드로 나눠 설정했다. K-93, 생카 투어, 행회처럼 G세대만 사용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글은 해당 키워드가 쓰여진 글을 단독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Z세대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키워드이지만 동시에 다수의 광고 글과 Z세대가 업로드했다고 볼 수 없는 게시글도 많았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Z세대 자녀를 둔 어머니의 블로그 글도 등장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갓생, K-장녀같이 G세대들만 사용하는 단어들을 마스터 키워드로 선정하여 AND 조합으로 키워드끼리 묶어 수집했다. 즉 갓생 중간고사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어머니의 블로그 글은 검색 조건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소셜 데이터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 뉴스 기사와 SNS에 업로드된 글은 모두 텍스트 데이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 뉴스 기사는 기자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은 정돈된 글이라면 SNS 글은 일상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쓰는 글이란 것이다.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텍스트 마이닝을 처음 배울 때 분석 데이터로 뉴스 기사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 기사에는 광고도, 오타도, 은어도 없다. 그러나 소셜 데이터에는 이 모든 게 다 있다. 이에 더하여 수집된 게시글이 펑 돼 있는 게시자가 게시글 자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삭제하고 내용 대신 펑이라고 적어두는 행위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여러 섞여 있다. 소셜 데이터에는 마땅한 규칙이 없다. 어느 채널에서 수집했느냐에 따라 문장의 길이부터 사용하는 단어의 종류들까지 천차만별로 다르다. 이 점이 소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데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이며 분석하기 까다로워지는 이유이다. 필자가 수행했던 소셜 데이터 기반 브랜드 지수 예측 프로젝트에서도 프로젝트 전체 기간의 거의 70%를 소셜 데이터에서 쓰레기를 없애는 전처리 작업에 써야 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소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곤 한다. 한 번은 키워드 검색을 할 때였다. 세탁 런더리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을 기대하며 세탁 키워드로 작성된 글을 수집했다. 그런데 세탁 경험과는 무관한 엉뚱한 글이 많이 보이길래 살펴보니 학벌 세탁에 관해 작성된 내용이었다. 돈 세탁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옷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설정한 옷 관리 키워드 검색에는 출산 후 옷을 못 입어요. 몸매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내용이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패션 카페를 특정하더라도 관리에는 피부 관리, 건강 관리, 차량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온다. 키워드를 옷 관리로 설정했음에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계속 등장하는 것이다. 소셜 데이터 분석에는 10개의 채널이 있으면 10가지의 전처리 방법이 요구된다. 타깃 채널을 카페로 한다면 카페별, 게시판별로 게시글 상단에 함께 등장하는 공지 문구가 다르게 나타난다. 공지 문구의 길이는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동일한 글자 수 규칙을 줘서 삭제할 수도 없다. 이 밖에도 제목에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집이 되었으나 내용은 게시자의 변심에 의해 펑 돼 있는 상황도 있다.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게시자도 있으며 텍스트 분석을 해야 하는데 달랑 사진만 업로드되는 경우도 있다. 게시글 사이에 들어있는 동영상 링크,
광고 링크도 역시 분석에 불필요하므로 제거를 해야 한다. 소셜 데이터 곳곳에서 엄청나게 광고가 들어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이다. 쓰레기 데이터를 버리고 진짜 고객 데이터 찾는 데 도움을 주는 AI. 잠재 니즈를 발굴하는 것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의 일상 속 언어 내에 있는 고객의 맥락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쓰는 글을 분석하는 것은 고객의 생생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중 진짜 고객 데이터를 골라내는 데 품이 든다는 명백한 단점도 있다. 즉, 주어진 답이 없다는 것이다.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렇게 라벨이 없는 분석 과정을 비지도 학습 방식이라고 한다. 어떤 데이터가 쓰레기 데이터인지 눈앞에 답이 붙어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각 데이터마다 쓰레기인지 아닌지 여부를 연구자가 직접 판단해줘야 한다.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연구자가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직접 분류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AI이다. AI는 이렇게 인간이 반복적으로 힘들게 해야만 하는 일을 도와줄 때 그 쓰임새가 매우 좋은 도구라 할 수 있다. AI를 학습시킨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기존에 알고 있는 문제와 답을 공부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찾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AI가 쓰레기를 구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가 10만 개라면 약 1만 개의 데이터를 사람이 분류해서 쓰레기 여부를 판단한 뒤 그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켰다. 자료 4-27의 1번과 같이 코더, 데이터가 유용한지 아닌지를 0과 1로 라벨링하는 사람, 코더 4명과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단자 1명이 3차 교차 검증을 통해 모델이 학습할 데이터의 답을 만들어준다. 여기서 만드는 답이 AI가 앞으로의 데이터들도 쓰레기인지 아닌지 분류가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AI를 학습시키기 전 정확하고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 전체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를 가지고 라벨 값을 만든 후에는 자료 4-27의 2번과 같이 3개의 딥러닝 모델 CNN, LSTM, GRU를 활용해 만들었다. 3개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AI를 학습시켰다. 그 다음 첫 번째 딥러닝 알고리즘의 쓰레기 판단 결과와 두 번째 딥러닝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가 동일하다면 세 번째 딥러닝 알고리즘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불일치한다면 세 번째 딥러닝 알고리즘에 넣어 쓰레기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은닉층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상이한 특성과 성능을 보인다. 장기 기억을 처리하는데 유용한 구조가 있고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유용한 구조가 있다. 어떻게 설계하면 어떤 데이터에서 성능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지는 이미 수많은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0만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람이 전부 판단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할 뿐더러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사람은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쓰레기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에 비해 AI는 학습한 대로 일정하게 판단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각 게시글은 서로의 의미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단어와 문서의 의미가 수치화되고 텍스트를 나타내는 고유값은 중간에 변형되지 않으며 정답의 기준도 명백하게 일정하다. 이렇게 AI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을 줄여줌과 동시에 시간의 효율도 높이고 안정적인 판단도 대신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I는 바로 이럴 때 활용해야 하며 이런 영역이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다.